어머니,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학원 임대료가 또 올랐거든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정숙은 숟가락을 놓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니? 어떻게 상관없어요? 우리 가족 일인데요. 모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요. 미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 부리시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그 집에 무슨 특별한 보물이라도 묻혀 있나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정중함이 사라지고 날선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미란아, 말 조심해. 도연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어머니는 우리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정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는 것이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아파도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묵직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숙은 작은 방 한편에 놓인 큰아들 도연의 변호사 자격증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액자 속 자격증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었죠. 가난한 살림에 두 아들을 키워내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그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격증 유리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8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자랑스러운 큰아들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한 정숙은 가족들을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벌써 나가고 없었지만 며느리 미란과 손자 준호를 위한 식사는 챙겨야 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시장으로 나가는 길, 정숙은 언제나처럼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숙이네, 오늘도 일찍 나오네. 그럼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늦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골목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의 당당함이 묻어났죠.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노점상 한정숙은 이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유명인이었습니다. 노점 준비를 하며 정숙은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채소를 다듬고 손님을 맞으며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특히 큰아들 도연이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는 더욱 힘들었죠. 학원비며 교재비며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때 정숙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사오고 밤 10시까지 노점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 정숙은 시든 채소를 골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 밤늦게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다며 라면 끓여달라고 했던 일,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함께 조마조마했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아들이 합격 소식을 전화로 알려줬을 때 정숙은 노점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었죠. 그날의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배추 어때요? 싱싱해요. 어제 들어온 거라 아직 팔팔해요. 정숙은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40년 경력의 노련함이 묻어나는 순간이었죠. 단골 손님들은 정숙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아들 변호사 잘하고 있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숙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자 준호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20살의 대학생인 준호는 정숙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사 어때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준호가 와주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 점심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할머니는요? 준호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일손을 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엄마랑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 미란과의 갈등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20살이지만 준호는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어요? 엄마가 자꾸 이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는 결혼 초부터 시댁의 소박한 생활을 불편해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죠.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때문에 더욱 예민했습니다. 학부모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시장 노점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거든요. 미라는 종종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준호야, 그 집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곳이란다. 정숙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집이 있었기 때문이야. 밤새 공부하던 그 작은 방 합격 소식 듣고 기뻐하던 거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새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 집을 지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미란의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니었죠. 엄마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요. 요즘 학부모들 눈치도 많이 보시고. 준호는 양쪽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오후 들어 손님이 줄어들자 정숙과 준호는 잠깐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직 아무 말 안 했어. 아마 어려워하고 있을 거야. 정숙은 아들의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오늘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업무가 바쁘다는 걸 알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48살이 된 아들이지만 정숙에게는 여전히 돌봐야 할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도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예의 바른 태도가 정숙은 언제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응, 준호가 와서 도와줘서 좋았어. 너는 오늘 어땠니? 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끈끈한 관계가 때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식사 중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우리 집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정숙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또 시작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 해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집값이 이렇게 오를 때 팔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변호사로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정숙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도연의 변호사 자격증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정숙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시장에서 돌아오자 미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며느리의 모습에 정숙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미란의 손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정리된 서류들을 보니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셔서 이야기 좀 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정중함 뒤에 단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대화를 요청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무언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이 집 시세를 알아봤어요. 미라는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집도 10년 전보다 2배는 넘게 올랐어요. 지금 팔면 정말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정숙은 서류를 바라보며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그려진 서류들이 마치 자신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을 팔아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 건물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지금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건물을 사면 훨씬 안정적일 거예요. 게다가 요즘 교육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미란아, 이 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물론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감정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미라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오는 학부모들 보세요. 다들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에요. 벤츠, BMW 타고 오시고 명품 가방 들고 오시고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하신다는 걸 알면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장사를 그만두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좀 더 품위 있게 살면 안 될까요?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시면서 말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신 건 저도 알아요. 정말 존경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살 때가 됐잖아요. 도연이도 변호사가 됐고 우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왜 계속 그렇게 사셔야 해요? 미란아, 이 집은 도연이가 고시 공부하던 피와 눈물이 밴 곳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밤새 책을 들여다보던 그 작은 방, 시험에 떨어져서 울던 거실, 마침내 합격 소식 듣고 기뻐하던 이 공간,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역사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야.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집을 지켜야만 추억이 보존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안 될까요? 미란의 논리는 현실적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미라는 친정의 배경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정에서도 이해를 못하겠대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안이 어디 있냐고요. 도연이가 변호사인데 왜 가족들은 그런 식으로 사느냐고 하시거든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겠다고 하시고요.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난해서 창피하다는 거지. 내가 시장에서 장사해서 부끄럽다는 거고, 내가 그렇게 못난 시어머니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부모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학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조금만 뒤처져도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겠어요? 다른 원장들은 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데 저만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낀 도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미라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 해주시네요.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뭔 얘기를 한 거야? 집 팔고 이사하자는 얘기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너무 완고하게 나오시니까 답답해서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로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도연의 말에 정숙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아,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저도 고민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미란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연의 말은 나름 어머니를 생각한 것이었지만 정숙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내가 고집센 늙은이로 보이는 거지?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도연이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잘 설득해 주세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낀 준호는 할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정숙은 손자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창피한 존재일까?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걸까?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창피해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운데요. 친구들한테도 할머니 자랑 많이 해요. 고마워, 우리 준호.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난다. 정숙은 손자에게서 위로를 받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집안의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노점을 지켰고 미라는 집에서 만나면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그런 가운데 미란의 초조함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고 미란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조바심에 시달렸습니다. 미란이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새 학기를 앞두고 건물 임대료 인상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월세에서 30%나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임대료가 오르면 학원 운영이 힘들어져요. 미라는 도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머니 집을 팔면 학원 건물을 살 수 있다고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요. 도연은 아내의 절박함을 이해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야 해. 그 집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 의미야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죠. 임대료만 해도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우리 아이 준호 미래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미라는 친정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희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릴 거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살아? 친정 어머니의 핀잔이 계속되자 미란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미란이 다시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학원 임대료가 또 올랐거든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정숙은 숟가락을 놓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니? 어떻게 상관없어요? 우리 가족 일인데요. 모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요. 미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 부리시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그 집에 무슨 특별한 보물이라도 묻혀 있나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정중함이 사라지고 날선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미란아, 말 조심해. 도연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어머니는 우리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요. 학부모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다른 원장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저만 이런 처지예요. 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이렇게 싸우세요? 저희 가족이 언제부터 이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임계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변한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창피한 시어머니구나. 내가 너희한테 짐이구나. 맞아요. 창피해요. 미란이 돌연 그동안 숨겨왔던 솔직한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정말 창피하다고요. 제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골프 치고 문화센터 다니면서 우아하게 사시는데 저만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구나.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봤구나.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낡고 초라한 집도 정말 싫어요. 친구들 집에 비하면 너무 볼품없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미란의 말은 점점 거칠어지며 감정의 제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급히 개입했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 심해요? 전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어왔다고요. 이제 그만 솔직해지고 싶어요. 더 이상 가면 쓰고 살기 싫어요. 미라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이미 변호사 붙일 준비 다 됐어요. 미란이 결정적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고집만 부리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정 아버지가 아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진명이는 어머니지만 도연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권리가 있다고 해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의 말에 도연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런 준비까지 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미란아, 그런 얘기 왜 나한테 안 했어? 그 순간 정숙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 누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천벌받을 일이었구나. 미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네, 후회해요. 저도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걸 진심으로 후회한다고요.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의 언성이 집 전체를 울릴 정도로 높아지며 격렬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무서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방으로 도망가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미란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 미래는 안중에도 없으시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시잖아요. 이기적이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고생해서 이 집안을 일으킨 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너희들 먹여 살린 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미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격분한 미란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미란의 손이 정숙의 어깨를 거칠게 강하게 밀쳤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76세의 정숙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숙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머리 뒤쪽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하고 무서운 소리와 함께 정숙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정말 실수였다고요. 하지만 정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선명한 붉은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도연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울부짖으며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정숙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미라는 벽에 기대서서 온몸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지만 아무도 미란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과 관심은 오직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정숙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괜찮으시다고 해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깊은 의식 불명 상태였습니다. 가족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앞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비치는 가운데 도연은 손가락을 꼬아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진 지 벌써 3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미라는 한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씨 보호자 계시나요? 간호사가 대기실로 들어오자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예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준호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76세 고령이신데다 충격이 상당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대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미란아,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이런 꼴로 만들 줄 알았다면 절대 너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미라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순간의 실수였다고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 76세 노인을 밀쳐서 쓰러뜨린 게 순간의 실수라고? 저도 너무 충격이에요.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만 하면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도연은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눈물 흘려봤자 소용없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너는 모르잖아. 준호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할머니만 생각해요. 하지만 도연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할머니가 혹시라도 못 깨어나시면 어떻게 할 거야? 미라는 남편의 날선 말에 더욱 위축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너무 고집이 심하셨잖아요. 우리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머니 탓을 하는 거야? 정말 너라는 사람을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가 조금만 양보해 주셨으면. 미라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양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얼마나 양보하며 사셨는데 그런 말을 해?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면서 우리 뒷바라지 하신 분한테 양보하라고?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조용히 해요. 지금 체면을 걱정할 때야. 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도연은 아내의 태도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이에요. 미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수술 중이에요. 미라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나이 드신 분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마. 친정 어머니의 말에 미라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밀친 게 사실이라서요. 밀쳤다고? 왜 밀쳤어? 집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미란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친정 어머니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었던 거네.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렸으니까. 미란아, 너무 기죽지 마. 우리도 변호사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도연은 아내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정에서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전화 끊어. 지금이 그럴 때야? 잠깐만요. 엄마가 걱정하셔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오히려 격려해주고 있잖아. 미란이 전화를 끊자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친정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거야? 시어머니가 넘어진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친정 식구들의 생각을 파악했습니다. 미란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지금도 어머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도연의 질문에 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도 너무 융통성이 없으셨잖아요. 조금만 대화로 풀 수 있었는데. 대화? 내가 한 게 대화야? 위협이었잖아. 준호가 다시 개입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그만해요. 할머니가 수술 중인데 왜 이렇게 싸우세요? 하지만 도연과 미란 사이의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호야, 내 아빠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셔서 그래. 엄마도 할머니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야. 감정적이라고? 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정적이지 말라고? 너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야? 미라는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긴장한 채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고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당장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령이신 만큼 합병증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의식을 되찾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란도 조금 안도했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있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서 잠깐씩 면회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도연은 아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제대로 사과해야 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 집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정숙은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며 그녀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의식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면회 시간마다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고 준호는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도연은 동생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아,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빨리 올라와.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던 둘째 아들 도진은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형이 설명하는 상황을 듣고 나서 도진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형,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형수가 어머니를 밀쳤다고?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야. 도연이 동생을 제지했지만 도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꼴이 됐는데? 형수는 어디 있어? 도진은 미란을 찾아 병원 곳곳을 둘러봤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사건 이후 친정으로 피해 있었거든요. 도진아, 미란이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도연이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도진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 76살 노인을 밀쳐서 쓰러뜨린 게 실수라고? 형은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 안 해? 두 형제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의사가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압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의식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이신데다 충격이 컸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 매우 더딜 수 있습니다. 도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깨어나실 수 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 안에 깨어나실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가 말을 흐렸지만 두 형제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이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미란의 어머니 박영희는 50대 후반의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야? 시설이 좀 낙후됐네. 영희의 첫마디부터 도연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영희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도연 씨, 이번 일로 우리 미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원래 마음이 여린 아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겠죠. 영희는 마치 자신의 딸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도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누가 피해자인 거죠?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희는 도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젊은이가 어른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 미란이도 피해자라고요. 미란은 시아버지와 시숙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희는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더욱 강하게 나왔습니다. 미란아, 왜 사과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도연은 장모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 미란이도 답답했을 거야. 영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조금만 양보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집도 팔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나오셨어요? 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미란이 말로는 시어머니가 집 파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셨다던데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지금이 팔 때예요. 영희는 여전히 집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위보다 부동산 거래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미란도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도 정말 어머니 회복하시기만 바라요. 하지만 어머니도 너무 고집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대화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미라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장모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미란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란의 말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변명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 만약에 시어머니가 깨어나신다면 집 문제도 다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일로 가족 갈등이 이렇게 심해졌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죠.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언제 하겠어요? 미루기만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영희의 말에 병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이들의 대화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도연이 제지했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연 씨네는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죠. 집값이 언제까지 이렇게 높을 것 같아요? 영희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란도 어머니의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데 어른들은 여전히 집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준호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손자의 말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호야,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준호는 외할머니의 차가운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보호하며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아이는 공부나 하고 어른들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좋죠. 영희의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란도 어머니를 편들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요. 준호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도연은 아내와 장모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 누워 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진도 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형,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정말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가족으로 살 거야?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도연 씨,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과연 정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족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간 도연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숙의 눈이 미약하게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에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신 건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눈을 뜨시는 정도입니다. 말씀을 걸어보세요.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준호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정숙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정숙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가 한계예요.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도연은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긴 했지만 언제 완전히 회복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던 준호가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떠세요? 의식은 조금 돌아오셨는데 아직 말씀은 못하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께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도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 한편 미란과 영희는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무 기죽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영희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시어머니가 다치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분이 너무 고집을 부리셨으니까. 영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미란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회복되시면 더 이상 집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우리 뜻대로 하는 거야. 엄마, 그게 가능할까요? 시어머니가 워낙 완고하신데. 가능하고 말고. 이번 일로 시어머니도 많이 생각하셨을 거야. 영희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시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 우리가 아는 변호사한테 이미 상담받아 봤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더라. 미라는 어머니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벌써 변호사까지? 물론이지.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도연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장모와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영희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했죠. 도연은 장모의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어머니 의식이 조금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아직 말씀은 못하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시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시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이번 일로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 무슨 계획 말씀이신가요? 집 문제 말이에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죠. 도연은 장모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제 어머니가 겨우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언제 하겠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영희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미란도 어머니 편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란아, 너는 정말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반성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죠. 미란의 답변에 도연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연 씨, 환자분이 다시 깨어나셨어요. 이번에는 말씀도 조금 하시네요. 빨리 오세요. 모든 사람이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이전보다 의식이 더 뚜렷해진 상태였습니다. 도연아. 정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란이는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어머니. 미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미란아, 너는 정말로. 정숙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의사가 개입했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정숙은 계속 말하려 했습니다. 도연아, 내게 할 말이 있어. 도연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때 정숙이 갑자기 준호를 찾았습니다. 준호, 우리 준호는 어디 있니? 준호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정숙은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준호, 할머니가 많이 아팠지? 네, 정말 무서웠어요.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힘들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에게 부탁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만약에 못 일어나게 되더라도 너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나으실 거예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정숙은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그 순간 정숙의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복도에서 도연은 어머니의 말을 되새겨봤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던 것 같았는데 끝까지 듣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미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유언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도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면 이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점차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를 돌봤지만 정숙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번 일로 어머니가 많은 걸 깨달았어.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란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더라. 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너는 변호사잖아. 법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정숙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집안에서는 정의가 무너져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어. 도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란이는 지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고집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친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숙의 말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도연이 아내를 두둔하려 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진짜 반성이라는 게 뭔지 너는 알아?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진심으로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변하는 거야. 그런데 미란이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니? 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란은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집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미란이도 변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도연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특히 어른이 되어서는 더욱 그래.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켜온 정의로 우리 집안부터 바로 세워다오. 도연은 어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래, 미란이를 법정에 세워야 해. 그래야 이 일의 진실이 밝혀져.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그럴 수는 없어요. 가족이라고? 시어머니를 밀쳐서 다치게 하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아, 너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지켜왔잖아. 그런데 정작 내 어머니의 정의는 누가 지켜줄 거야? 어머니, 하지만. 도연이 망설이자 정숙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만약 다른 사람이 76살 노인을 밀쳐서 다치게 했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거야?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했을 거잖아. 그런데 왜 내 아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어야 해? 정숙의 말에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소신과 남편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내가 늘 말하지 않았니? 그때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숙은 손자를 보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준호 왔구나. 준호는 할머니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너에게도 부탁이 있어. 정숙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이 일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너도 그날 있었던 일을 정확히 말해줄 수 있겠니?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엄마가. 준호야, 진실을 말하는 게 엄마를 위하는 길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그날 본 그대로 말할게요. 정숙은 손자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준호.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난다. 도연은 아들의 결심을 보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사무실에서 동료 변호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도연아,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네.
동료 변호사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래. 또 다른 동료인 이영미 변호사도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도연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폭력의 문제거든요.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도연은 동료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의 신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김철수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법의 공정성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가족 일은 예외로 두는 변호사라고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도연은 사무실에서 나와 한강공원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정의로 우리 집안부터 바로 세워다오. 정의란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 미란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미란은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번 일에 대해서 말이야. 어머니께서 법적 조치를 원하고 계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적 조치라니요? 설마 저를 고발하겠다는 건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시네. 미란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보,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미란아. 도연의 목소리에는 변호사로서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봐. 76살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될 뻔했어.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법은 가정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어. 도연은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옳은 일을 할 거야. 그 순간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무슨 얘기하세요?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문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도연의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가족보다 정의를, 사랑보다 법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요? 법정에서 펼쳐질 진실 공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법조계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법정 앞줄에는 정숙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법정에 서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 옆에는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도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석에 자리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미란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으로는 친정에서 고용한 유명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미란의 어머니 영희와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도진과 동네 이웃들이 자리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미란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장엄한 법정의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재판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움직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먼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미라는 지난 3월 15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한정숙을 밀쳐 넘어뜨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76세의 고령으로 이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미란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불행한 사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집을 팔라는 요구를 지속했고 심지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폭행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20살의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집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엄마가 점점 흥분하더니 갑자기 할머니를 밀쳤어요. 할머니는 그대로 넘어지셨고 미란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그날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을 텐데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네, 생생히 기억해요. 할머니가 쓰러지시는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준호의 증언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웃 주민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미란 씨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것을 창피해했거든요. 사건 당일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 후에 구급차가 왔고요. 이웃들의 증언은 미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란이 피고인 진술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손이 나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정성 있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땠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물론 좋았어요. 다만 집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을 뿐이에요. 집 문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나요? 몇 개월 정도. 미란의 답변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검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친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지 않나요? 미란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란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이 드러나면서 법정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방청석의 영희는 딸의 곤란한 상황을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서 증인석에 선 그녀의 모습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법정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중 큰아들이 변호사가 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집을 팔라는 압박을 받으며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제 아들이 꿈을 키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죠.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판장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진정한 반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며느리에게서 진심 어린 반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변론이 모두 끝나고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열린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미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은 그 결과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관계라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판결 후 법정 밖에서 도연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법은 가정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판결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미라는 학원 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함께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도 딸의 몰락을 지켜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의 화합보다 물질적 이익을 추구했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정숙은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시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매일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힘드시면 쉬세요. 괜찮다, 우리 준호. 할머니는 여기서 일할 때 가장 행복해. 두 사람의 모습은 시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아빠가 보여준 것이 진정한 정의야.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문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올바른 사람이 될게요. 마지막 장면,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걷는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도연의 모습이 석양의 실루엣으로 비쳤습니다. 비록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